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위 기업의 갑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불공정 행위는 줄어들었지만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으로 여전히 갑질 피해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에 지난 MB정부 때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이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모범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귀초가 주목되는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과연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 생태계의 대들보 역할을 할 것인가, 대기업 몰아주기에 온상이 될 것인가를 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이곳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죠. 우리 안충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더 바빠지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만들어진 지는 벌써 몇 년 됐죠? 동반성장위원회. 예. 몇 년쯤 됐죠? 우리가 2010년 11월 달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7년째. 만 7년. 예, 7년째로 접어 됐습니다. 들어가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강의 그 느낌이나 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 요즘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일, 뭐라고 좀 설명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그 법에 명시된 이 적합종 지정, 그다음에 동반성장 지수 평가, 그리고 기타 동반성장 문화 확산, 요 세 가지의 기본 미션을 정말 소리 없이 아주 착실하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난 7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는 대기업 위주로 몰아줬다, 지원해줬다 이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동반성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울 단계 또는 어떤 분위기를 맞으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안의 성과에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겠죠? 물론 앞으로 그 상당한 그 많은 지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쪽에서 이제는 협력업체하고 중소기업하고 심지어 또 이제 커뮤니티하고도 함께 동반 상생하는 이러한 소위 생각을 경영 이념에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직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대기업 마인드가 좀 바뀌었다.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운을 변하지 말고 계속해서 착근시켜가는 그 노력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저는 앞으로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여쭙고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그 주요 기능 중에 적합 업종을 이제 선정하고 품목 기준을 마련하고 사실 언론에서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 제일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논란이 많거든요. 이런 적합 업종이 시장 경제에서 이게 바람직하고 말 자체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땠고 성과가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그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적합 업종 제도의 근본 그 소위 태동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주 한국의 유사한 대기업의 그 제과점이 골목 상권까지 나오면서 골목 상권이 전체로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게 일종의 발단의 시초가 됐다 이렇게 어느 제과점 말씀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은요 중소기업의 구조를 보면은 너무나도 제일 바닥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기업, 그다음에 중기업 상당히 중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제일 아래 그 부부간에 그다음 알바 한두 사람 데리고 하는 그 소상공인들 이게 이제 그 600만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건강한
그와 같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내수를 진작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운해가 여기에 무너진다고 하면요. 이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안정성을 휘저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생계형 민생 품목에 대해서 대기업은 여기에 진출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미 진출하고 있으면 확장을 자제해 주세요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품목 수도요. 보게 되면 112개가 그런데 그 112개 가운데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79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29개는요. 제가 사실 부임한 이후에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오케이, 대기업에 얼마든지 들어오너라 좋다 이게.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중소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해외에 같이 나가고 중소기업이 기술 지원을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 줬어요. 그 양측이 오케이 되면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뭐 LED 조명 등이 우리가 그거 무려 한 20몇 회에 걸친 말이지 양쪽에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양쪽이 오케이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한다. 그 대신에 서로 협력을 이렇게 하자 하는 신사협정을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이게 말처럼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잘 이행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사례랄까 협력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있습니까? 잘 없어서 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제 우리 동반성경위원회에서 지수평가 그다음에 적합업종 지정 여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저런 찬반 이제 언론 보도가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힘을 이용해서 대기업을 협력의 마당으로 이렇게 불러내서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다양한 그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지금은 명칭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위 대기업이 이른바 투자 지원이라는 걸 염두를 하고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상생결제 시스템 이게 3차 협력사까지 바로 대기업의 결제 자금이 빨리 내려가도록 하는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동반 진출 대기업은 엄청난 국제적인 이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떤 품목을 아이디어 품목을 개발했는데 이거 혼자서 해외 가서 마케팅할 힘이 없습니다. 시장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세계 도처에 말이죠. 뭐 엄청난 지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사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중소기업들 전시도 해주고 그다음에 현지 바이어를 또 알선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협력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말이죠.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매 상담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요 큰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아이디어 상품 냈는데 이거 셀링을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이 개발한 품목 예컨대 한 250개 업체를 한 자리 모으고 대기업의 구매 담당 책임자들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해서 30분간씩 말이죠. 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주고 있어요. 대기업이 왜 여기에 응하느냐 하면요. 동반성장 지수에 이 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중소기업부도 이제 만들어졌고 새 정부 들어서 이제 뭐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다, 중소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동안 잘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던 곳 이런 곳에 이제 돈을 정부에서 많이 푼다고 그러니까 일견 경기 차원에서 반가운 얘기도 있지만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냥 저 어떻게 보면 좀비 기업 같은 기업이 연명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뜻은 좋으나 정말 그 운영의 묘를 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중소 벤처 기업부로 이렇게 장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벤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업, 혁신 그다음에 또 어떤 발상의 전환 그리고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벤처라고 하는데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돼야 벤처가 되잖아요. 창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부가 있는데 그 기업은
중소기업은 이제 소위 걸음마를 익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우리 인간의 생육 과정에서도 부모가 항상 가이드를 해두시듯이 그와 같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요 완전히 소위 옥석을 가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네.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가지고 있다. 네. 여기에 이 모랄 해저드는 이건 피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피터팬 증후군을 이걸 없애야 돼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지원 저런 지원 다 보호의 영역에 있으니까 여기 그냥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업으로 그다음에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말이죠. 이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저는 참다운 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 모랄 해저드를 없애는 방법. 네. 그러니까 어린아기 출생해가지고 창업돼가지고 혼자 제 발로 일어설 때까지 그것을 훌륭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네. 하는 이 역할을 하고 일단은 자립해서 갈 네. 때는요 제 발로 갈 수 있는 말이죠. 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하면은 우리나라의 창업 그 생태계를 보면요 소위 이른바 혁신형 창업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생계형 창업이 70%예요. 네. 그런데 스웨덴, 그다음에 스위스, 그리고 또 노르웨이 같은 핀란드 같은 말이죠. 이런 나라들 보면 이스라엘 정반대예요. 네, 네. 혁신형 창업이 70%고 생계형은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전부 그냥 아까 이제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는 혁신형으로 창업을 돌려야 된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로이 지금 출범하는 중소 벤처 기업의 역할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쪽에는 혁신이라는 개념을 살려야 되고 한쪽에는 또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빨리 성장 사다리를 타고 상승 소위 작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정책적 여건,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모랄 해저드의 배제, 그리고 옥석을 가리는 노력. 네. 동시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한 중소기업들도 철저한 자구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네,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그러지 예. 않으면 오히려 배가 거꾸로 가버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예,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번 질문으로 이제 그동안 지금 이제 우리 적하국종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동반 성장 지수 지금 계속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큰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좀 뭐 좀 형식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구체적인 지금 성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뭐 저는 좀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고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를 낸 말이죠. 네. 아까 이제 몇 개 가시적 성과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동반성장 지수평가 때문에 그렇다. 네, 네. 이렇게 저는 모든 크레딧을 그쪽으로 돌리고 네, 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수평가에는 중소기업과 더불어서 얼마나 협업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네, 네. 체감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지수 평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좀 변별력이 높도록 설계를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 처음에 출발할 땐 말이에요. 제조업하고 도소매 뭐 이런 식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업종별로 성격이 틀리니까 지금 10개 업종으로 늘어나서 건설, 그다음에 홈쇼핑, 뭐 식품업,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까지 이렇게 내놨거든요. 네, 네. 성격이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네, 네. 제조업은 완전히 소위 계열화된 조직을 가지고 밑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납품업체들은 모기업이 돼 가지고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뭐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불특정 중소기업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점수를 또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분을 했고요. 그 말씀 중에 네. 이 성장 지수를 평가하는 대상 기업이 예. 전체 기업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한해서 이게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참여하는 기업 수가요. 네. 우선 상호 출자 제한 일단 다 이렇게 소속이 되고요. 그다음 매출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들 이렇게 해서 매년 그 숫자를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9개 기업을 평가를 했고 네네. 그 가운데서 155개 기업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바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1년간의 일종의 예행 연습 네, 기간을 네, 주는 네, 겁니다. 네. 붓을 설치해가지고 네. 이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본 게임은 네, 이제 네. 1년 뒤에 가도록.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과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예, 예. 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아까 우리 혁신형 그래요. 동반상생 얘기 이 얘기가 이제 마구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네. 실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기술 진보의 네. 과정인데 이런 기술 진보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저 조그만 저 협력업체가 상생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오히려 더 양극화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실과 이상이 좀 너무 괴리되는 우리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 대표님 정말 너무나 적절한 질문에 저 네. 100% 공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또 걱정하는 네, 대목이에요. 네, 네. 이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파열적이고 네, 네. 전 영역으로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저는 핵심은요. 상향 기술 IoT다, 뭐 빅데이터다, 그다음에 AI다 등등 해가지고 융복합 현상이거든요. 융복합 현상은 뭘 뜻하느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하고 그다음 벤처 중소기업하고 서로 인터페이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생과 융합이라고 하는 말이죠. 기업 간의 인터페이스, 네. 동반성장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깔려 있다 이렇게 네, 저는 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일 아래 중소기업에 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들요. 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 거리가 지금 한참 멀거든요. 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소위 디지털 후발주자, 디지털 레이카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혀 4차 산업혁명 동력을 아직도 네. 동떨어진 이런 네. 세계 속에 있는데 네. 그건 한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새로운 최첨단화, 막 복합화, 융복합화 일어난다 하면 앞으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럼 당장은 또 오히려 기계가 모든 로봇가 대체하고 자동화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문제 심각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혁신을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게 주력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낙후된 부문을 어떻게 데리고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도록 만드느냐 하는 거. 이거 정말 아주 지난한 가지고 그것은 우리 지금 정부도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칫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네. 평가한다거나 또는 교조적으로 평가할 경우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 물결에서는 그런 상생의 대기업과 혁신적 융합, 융복하게 상생이라는 게 사례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평가는 평가대로 딴 쪽에서 하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은 현실 쪽에서 다른 쪽에서 겉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은 사례 적더라도 좋은 사례 뽑아서 아주 크게 포상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몰아주더라도 줄 때 제대로 된 데는 왕창 몰아주고 자잘한 데다 너무 나눠주지 말아라 말이죠. 뭐 이런 쪽인데 동반상생의 평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에. 예,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말이죠. 뭐 지금 이제 소위 바이오 헬스케어부터 시작해 온 영역이 지금 다 들어져 자율자동차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중국하고 인도를 제가 사실은 한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방갈루루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거긴요, 뭐 엄청난 중국 선제는요, 미국에서 이쪽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을 숙지한 고급 인재들이 한국보다도 매년에 배출한 숫자가 한 10배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벤처 우리는 인정하는 벤처 기업 보다도 저쪽에 중국에 실제로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을 과정을 거쳐간 게 적어도 막 20배 가까이 넘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자는 지쳐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에서 이 치고 나가는 네. 여러 가지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그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네. 그게 이제 한쪽이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 아까 지적했지만 낙후된 말이죠. 네. 이 중소기업들을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합류를 시키고 네. 여기에 맞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될 네. 것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 평가도 이 점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책 설계도 또 이걸 해야 되고 네. 그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규제 완화를 지금 요구할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 것 아니야. 네. 규제를 철폐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영역이 또 그냥 전통적인 소상공인 이쪽으로 이제 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과 같은 양상이 전개되는데 네. 이 양자를 아주 가장 최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정교한 말이죠. 네. 이 정책 수단이 강구돼야 된다 네, 이렇게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 아름다운 목표인데 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나는 과정입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대기업 그리고 네. 그와 협력을 하는 저 협력 중소기업, 음.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면 아주 선택받은 예, 곳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오히려 이런 선택받은 곳이 지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더 지금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런 쪽을 지금 어떻게 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잘 주시해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이하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90% 이상일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들은 놔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협력하는 업체들을 잘 그 동반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오히려 넌센스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앞으로 이쪽까지도 커버가 되나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사실 지금까지 말이죠. 이제 뭐 우리 제도가 7년째로 접어 들어가고 네. 하는데 대기업하고 1차 협력사하고의 그 관계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전철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네.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2차, 3차까지 가고 드디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로 이거 확대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능한 영역이 제가 볼 때는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B2B와 B2C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아이디어 상품, 그다음에 소비자의 취향과 고객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얼마든지 마케팅의 영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쇼핑 채널 말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해외 소위 동반 진출 이런 사례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우리는 확대를 해야 된다.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거기까지 소위 우리의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측에서도 지금 기술 변화의 이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네. 이 시대적 흐름이 말이죠. 계속해서 완전히 이른바 아이 오프닝을 하고 네. 여기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체계 전반이 말이죠. 네. 창업 정신, 그다음에 이 소위 이른바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영세 이 소상공인들까지도 합류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그 교육 시스템의 확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중소기업 시대를 맞아서 동반 성장, 동반 상생의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 이 돌파구는 또 중소 중견기업에서 찾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동반 성장이 있고 동반 성장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